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K배터리가 본격적으로 긴축 재정에 돌입했습니다. 투자 계획은 미루고 해외 현지 생산 인력을 감축하거나 무급 휴직 조치를 취하는 등 돈 나갈 일을 줄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 공장의 현장직 170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밝혔는데요. SK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일부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데 이어서 이번에 또 무급휴직이라는 카드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모두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나온 조치인데요. 그런데 2차 전지 업체가 더 걱정하는 이슈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디트로이트 연설에서 전기차는 너무 비싸고 충분히 멀리 가지도 못한다며 소비자에게 전기차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다 미국의 전기차에 대한 정책 기조를 완전히 철회할 분위기입니다. 한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 취임 첫날 IRA법부터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RA법은 보조금을 통해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에게 미국의 투자를 강요했던 법안이죠. 이러다 내년 미국 대선 결과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송경제에서요. 한여름 한참 더울 때 제로 음료 시장이 크게 급성장한다 이런 내용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보도가 하나 있었냐면 아스파탐이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아마 제로 음료 시장이 좀 매출이 줄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늘었다는 걸 얼마 전에 보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독실 과학평론가께서 이 제로 음료, 이제 어떻게 보면 음료 시장이 기본값이 된 것 같은데 이 제로 음료 시장을 좀 과학적으로 진단을 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저도 제로 콜라를 비롯해서 제로 음료들 애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늘 마시면서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었던 의구심, 칼로리 제로 맞습니까? 네, 칼로리가 0이거나 정말 제로거나 제로에 준할 정도로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대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양이 너무 미미해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냐면 그냥 밥풀 몇 개 정도 먹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을 좀 섞어서 말하자면 그걸 섭취하는 과정에서 식도가 연도운동을 하고 장도 꾸물꾸물하겠죠. 그 에너지가 더 많을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살찌우지는 않는다. 열량은 0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에서는 단 것들은 대부분 칼로리가 높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 음료들이 칼로리가 그렇게 제로일 수 있나요? 네, 엄청나게 단데 칼로리가 0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의아하긴 하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모순 같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이 문장에 섞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단데 칼로리가 0이다. 무슨 말이냐면 맛은 달고 칼로리는 0이다.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는 건 뭐냐면 맛이 달면 칼로리가 높아야 된다를 자연스러운 디폴트 값으로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면 단 것은 누가 느끼죠? 어떤 기관이 느끼죠? 혀가 느끼는 거잖아요. 혀와 코가 느끼죠. 코에서 달달함이 느껴지니까. 그런데 칼로리라고 하는 거, 열량은 어디서 우리가 느끼는 건 아니지만 알게 될까요? 대사기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장에서 흡수돼서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가 느끼는 것과 우리 몸 세포에 흡수돼서 영양분으로 쓰이는 거는 별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신기한 거는 다른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달콤한 게 열량이 높지? 왜 단 걸 먹으면 살이 쪘지? 이렇게 왜 맛있는 건 살찌는지가 바른 질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맛있는 거에 태반이 달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바삭하고 튀긴 것들도 분명 맛있고 이런 것들 다 살찌는 거의 대명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맛없는 튀김 찾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튀김의 그 기름 맛을 굉장히 고소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엄청나게 먹는다면야 느끼하게 느끼겠지만 기름을 이렇게 자주 많이 먹게 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던 거죠. 사실 당이
세상에 너무 널려 있으니까 우리가 단맛의 선호가 적고 아우 단 건 좀 맛이 조금 저렴해 이렇게 느끼긴 하겠습니다만 단 것을 끊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우리가 단맛을 원하게 돼요. 네.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초코파이를 맛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초콜릿 파이를. 언제 맛있게 생각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남자들이 네, 군대를 갔더니 갔을 때. 너무 맛있어서 내가 이제 개종을 해야겠다. 초코파이 받기 위해서. 예.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 걸 경험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맛있는 건 살찌는 거고 달콤한 거는 살찌는 거다. 그런데 이 대답은요. 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장을 뒤집어 볼게요. 맛있는 건 살찐다가 아니고 살찌는 건 맛있는 거고 살찌는 건 달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건데 다르게 말하자면 첫 번째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살찌는 걸 선호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살찌는 걸 선호하게 되어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달콤하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긍정적인 맛의 미각인데 이런 긍정적인 맛의 미각을 우리가 선호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살찌는 걸 선호하도록 진화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난 달콤한 게 너무 싫어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만들어졌다. 네. 어떻게 진화됐다라고 한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포도 같은 거, 예. 널려있는 과일 같은 건 안 먹었겠죠. 예. 단맛을 피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아마 10만 년 전에 살았다면 생존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살찌우는 것을 선호하는 개체가 살아남았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데 이건 당연히 대부분의 동물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흥미로운 예외가 있는데 고양이는요. 네. 단맛을 못 느껴요. 고양이는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고양이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방금 말씀 주신 거에 힌트로 따지면 고양이는 진화 과정에서 단맛을 선호할 필요가 없어진 건가요? 맞습니다. 단맛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단맛이 필요한데 못 느낀다면 당연히 치명적인데 네. 고양이는 사실 작고 귀여워 보이지만 육식동물입니다. 음. 그래서 단 걸 먹지 않아요. 어차피 고기에서는 단맛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단맛은 주로 탄수화물에서 느껴지는데 탄수화물은 곡식 같은 식물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우연하게도 단맛을 느끼는 유전자가 소실이 됐어요. 그럼 다른 동물이라면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고양이는 어차피 안 먹으니까 습성상 아무런 생존의 유불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우리가 단맛을 느끼고 선호한다는 건 그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먹으면 몸에서 뭔가 그런 변화가 진짜 일어나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 밥이나 빵은요 달지는 않죠. 전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생리학적으로는요 단 것을 먹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게 이 모든 전분 같은 것들은 당이 연결된 겁니다. 예. 몸에 들어오는 순간 다 분해를 해버리는데 그걸 우리가 소화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분해가 된 다음에 우리가 세포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를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예. 우리 몸에 흡수를 합니다. 물론 우리 침에도 아밀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분을 오랫동안 씹다 보면 살짝 단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건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당을 몸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 세포 안에서 당을 분해를 하는데요. 그 분해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료로 쓸 수 있는 물질을 새로 합성을 합니다. 근데 분해한다는 건 뭐냐면 산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불로 확 하고 태우게 되면 너무 에너지가 확 하고 튀어나오니까 조금씩 단계별로 산화를 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차곡차곡 조금씩 꺼내가지고 다른 물질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상한 거죠. 네. 당을 그대로 쓰면 되잖아. 왜 다른 물질로 전환을 시켜놓지? 자, 말하자면요. 포도당을 예를 들어볼게요. 단당류 중에 하나인데 포도당은요. 5만 원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기본이 5만 원 단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예. 편의점에서 추파춥스를 하나 샀는데 200원을 내야 되는데 5만 원을 낸다라고 하면 서로 불편한 거죠. 그렇죠. 추파춥스 한 번에 그렇게 수십 개씩 줘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작은 단위로 환전해서 쪼개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5만 원권을 쪼개서 1,000원짜리 40장을 저장해 놓는 셈입니다. 네. 그럼 이상하죠. 10장 모자르네. 10장 어디 갔지? 자, 당연히 환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원짜리로 바꿔서 조금씩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원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순간 빠져들어서
제가 오늘 취지를 잃을 뻔했어요. 잊을 뻔했어요. 뭐냐면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유도하기 위해서 단맛을 선호하도록 진화 발전을 했고 그 탄수화물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 들어간 건데 제가 질문 드린 건 그게 아니라 제로 음료, 제로 콜라인데 제로 칼로리인데 왜 다냐 이거 설명 안 해주셨잖아요. 저도 제 얘기에 빠져들어서 순간 놓쳤었는데 다시 돌아오면 자 이제 설탕을 제외한 단맛이 나는 감미료는 대체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칼로리가 0이거나 0에 가까운 것들은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일단 천연과 인공은 다 있어요. 뭐 인공 감미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건 아닙니다. 천연 중에서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설탕보다 수백 배 단맛이 나는 물질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칼로리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좀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면 일단 둘 다 혀를 자극합니다. 예. 두 물질이 전부 다. 그런데 단맛을 느끼는데 그 양이 수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예. 장에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진화 과정에서 이런 대체당들이 널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이런 대체당의 단맛을 느끼는 집단은 사라졌을 겁니다. 네. 실제로는 영양 성분이 없으니까요. 예. 자, 일단 전자에 해당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탕보다 수백 배 단맛이 느끼는 그 대표적인 예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사카린, 아스파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카린은 좀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알죠. 네네. 뉴슈가라고도 하고요. 하나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물질들이 다 우연히 발견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사카린은 19세기 말에 이렇게 발견돼요. 한 화학자가 손을 안 씻고 빵을 먹는데 너무 단맛이 나는 거예요. 예. 빵이 오늘따라 다네. 예. 그런데 아주 그러니까 극미량인데도 단맛이 나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뭘까? 분명히 내 손에 뭐가 묻어 있었던 것 같아라고 신호음 기구들을 막 조사한 결과 알아낸 거고요. 아스파탐은 이게 우리가 종이를 넘길 때, 책 종이를 넘길 때 손가락에 침 묻혀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희한하게 또 단맛이 나는 겁니다. 이상하다. 종이가 달 리는 없는데 예. 내 손에 뭐가 묻어 있었던 걸까라고 조사한 결과 알아낸 건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있는데 스크랄로스라고 또 엄청나게 단 게 있거든요. 네. 이거는 테스트 해봐라고 하는 말을 테이스트 해봐라고 잘못 들어서 네.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한 거를 맛을 보라는 건 줄 알고 맛봤다가 이게 뭐지 엄청나게 오. 달구나 이렇게 알기도 합니다. 네. 사카린이라고 하는 거는 설탕보다 300배가 달아요. 그리고 아스파탐은 200배가 답니다. 그 말은 200분의 1 혹은 300분의 1만 있어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카린은 보통 포도당이랑 섞어서 뉴슈가라고 판매하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순수한 사카린만 안 파냐? 비싸서 그러냐? 라기보다는 네. 설탕 넣듯이 사카린을 넣으려면 사카린 알갱이 한 2개 넣어야 돼요. 3개 넣고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걸 좀 섞어 놓은 겁니다. 이제 어떤 걸 섞느냐라고 하면 뒤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요 말씀은 드릴게요. 단맛이 난다는 거지 그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달긴 달아요. 네. 근데 설탕이랑 다릅니다. 우리가 수많은 감미료들이 결국에 뭘 제일 좋아하고 어떤 단맛을 가장 고급스럽게 여기냐면 설탕입니다. 이건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설탕의 단맛을 흉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달긴 단데 이런 감미료들은 설탕이랑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씁쓸하거나 혹은 차가운 단맛이 납니다. 오히려 이제 차가운 단맛. 네, 청량음료의 느낌에선 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다 먹고 나면 뒷맛이 좀 씁쓸한 것들이 있는 거 달긴 단데 네. 그래서 이제 섞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설탕을 좀 추구하는 게 되는 거고요.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주 많이 쓰이고 지금도 재료음료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재료음료를 산 다음에 뒤에 보면 성분들이 있잖아요. 아스파탐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바람 논란이 있어서 이슈가 된 게 맞습니다. 설탕보다는 200배가 달아서 산술적으로는 200분의 1만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아스파탐은 분해가 돼요. 네. 분해되면 아미노산 2개가 나옵니다. 네. 칼로리가 0이 아닌 거죠. 아미노산이니까. 그런데 보통 아미노산이 똑같기 때문에 그람당 4kcal 정도의 열량이 있는데 그게 설탕의 열량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설탕에 200분의 1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로 살찔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 물질로 아세설팜칼륨이 있는데 요즘 이것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 마찬가지로 설탕의 200배 정도 단맛이 나는데 이거는 체내에서 대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로 0kcal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렇게 새로운 뭐 식자재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칼로리 제로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식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붐이 일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 주신 아스파탐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스파탐에 대해서 WHO가 지난 7월로 기억하는데 발암물질로 분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양은 이 정도 먹는 건 발암물질이긴 하지만 소량이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 정도로 WHO에서 정리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평론가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안전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어떤 물질이 안전한가라고 생각한다면 안전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그 독성은 항상 양, 농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물질들의 구조는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몸에서 대사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성이 있으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도 연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워낙 달기 때문에 이거를 위험 수준까지 먹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섣불리 안전하다 마음껏 드세요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시판되고 있는 대체당들은 대부분 안전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다. 아주 안전하다. 뭐 영유아부터 먹여도 된다. 이거는 좀 별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전을 생각할 때 암에 안 걸리면 무조건 안전한 건가? 병에 안 걸리면 무조건 안전한 건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예. 들면 심리적인 영향도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신체의 불균형 요소가 올 수도 있고 설사 같은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 부작용들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설탕을 퍼먹는 것보다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일단 아스파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스파탐은 첫 번째로 분해되면 페닐알라닌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이 있습니다. 페닐케톤요증이 있는 환자들은 위험한데 그분들은 알아서 조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예. 국제암연구소에서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 2B로 분류를 했는데요. 요게 좀 하나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보다 높은 등급이죠. 확실한 발암 물질인 1군에 뭐가 속했냐면 가공육, 흡연, 디젤 배기가스, 에탄올, 술 이런 것들은 1급입니다. 무조건 예. 확실해요. 발암 가능성이 있는 2A군에 교대 근무하는 거, 네. 뜨거운 물, 뜨거운 음료, 적색육 이런 것들은 2A입니다. 아스파탐은 2B예요. 이거보다 등급이 낮아요. 예. 그러니까 뭐 완전 괜찮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뜨거운 물과 교대 근무를 하면서 아스파탐을 위험하다고 느끼는 건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든지 음식은 그런 것 같아요. 장복하거나 많이 먹으면 항상 다 안전한 것도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단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로 음료를 다이어트를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 원래 좋아하지만 그래도 다이어트 때문에 나는 제로를 찾아 먹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다이어트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아요. 이게 여러 가지 연구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인과냐 상관관계냐가 중요해요. 네.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를 먹는데 나 제로 음료 먹으니까 칼로리 절약됐네. 아싸 감자튀김을 2개 먹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로 음료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가짜 단맛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는 10일 계속 당기게 만든 게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단맛 정보가 교란돼서 혀가 느끼는 단맛이랑 몸의 다른 부위가 느끼는 단맛의 정보 차이가 나면 언젠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인류가 수백만 년 걸쳐서 진화하면서 이런 대체당을 섭취하도록 진화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당장 일견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아마 심각하진 않겠지만 무언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예. 그래서 적절함이 중요한 건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인류가요. 그런데 예. 지금처럼 곡식으로 된 정제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냐 보면 예. 만 년 정도에 길어봐야 만 년이에요. 예. 그러면 그 수백 배, 그 만 년의 수백 배의 시간 동안 우리는 정제 탄수화물 없이 살았습니다. 네. 우리 혈당 조절 시스템, 호르몬, 장내 세균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때에 딱 최적화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기왕이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된 적절한 운동, 채소류, 좋은 단백질 섭취, 골고루 먹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독실 평론가님은 한동안 목요일 오전 11시에 남자로 살아오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요일에 남자로 돌아가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격주로 일요일 저녁에 찾아뵐 예정입니다. 코너 이름은 테코노미고요. 네. 세상을 바꾼 과학에 대해서 정말 흥미롭게 재미있게 풀어볼 예정입니다. 많이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11월 26일 일요일 저녁에 만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이스라엘 얘기 한번 더 가는 건가요? 네. 벌써 다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무슨 얘기 했는지 까먹으셨을 텐데 저도 한 일주일 지나면 제가 네. 한 얘기를 까먹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스라엘 얘기 한 번만 더 하겠다고 좀 우겼습니다. 왜냐하면 못다한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드려야 될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하겠다고 해서 오늘 뭐 제목을 붙여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스라엘 얘기 2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 재밌을 것 같아서 저 진짜 구매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네.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지난주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방공호가 있고 없고에 네. 따라서 그 주택 가격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방공호를 안 쓸 때는 아이들 뭐 놀이방이라든가 네, 네, 네. 창고처럼 쓴다. 이런 것도 되게 기억이 납니다. 참 이스라엘 현장에 그 각종 분쟁이 많은 지역의 뭐 아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방공호는 마클랏이라고 한다 그랬고 집안의 대피 시설은 마마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시설이고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 말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일종의 테러리스트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들을 순교자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일종의 보훈자금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끝나긴 했어요. 근데 예. 자세한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예. 이 얘기부터 좀 오늘은 해볼까 하는데요. 워낙 치열한 분쟁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더 잘못했나를 떠나서 그곳에는 뭐 일종의 테러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샤히드라고 불러요.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과의 투쟁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외에 부상자나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된 사람들의 가족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보훈수당인데요. 이 수당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순교자 기금이라는 곳에서 충당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주변의 아랍계들의 도움으로 이 기금을 만든다고 합니다. 뭐 팔레스타인인들 입장에는 이해가 됩니다만 네네.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거 테러를 조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테러 행위를 선동하는 살해 대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얼마 정도의 이 보훈 자금이 나가느냐? 2018년 이스라엘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테러 유형하고 복역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2,000세겔부터 많게는 10,000세겔까지 지급되는데요. 세겔이 이제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잖아요. 네. 하나로 환율을 보면 한 1세겔이 34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저희가 환전해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적게는 68만 원에서 많게는 한 340만 원까지도 지급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경제력이 좀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추가 수당도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2020년 기준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지급한 이 보훈수당의 규모가 1억 8천만 달러, 이거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340억 원이나 되거든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예산의 7%가 넘는 금액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도 참 의아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자체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의 도움 없이는 세금도 징수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행정과 관련된 시스템 모두를 이스라엘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게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심지어 테러의 전쟁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인프라에 모든 걸 기대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지원도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것도 이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이른바 자력갱생이 안 돼요. 자립도가 좀 올라가야 지원도 계속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원만 믿을 뿐 딱히 개선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피로감 같은 거, 지원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것들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다시 이 보훈자금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테러범 가족들에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를 막기 위한 이스라엘이 법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세금 징수를 대신해 준다고 했잖아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신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치정부에 넘겨줄 때 일종의 징수대행을 하는 것인데 예. 전년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른바 보험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세금만 돌려줘요. 이거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하죠. 그렇겠죠. 이걸 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꾸 너네가 테러범들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조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테러범들이 살던 주거지를 강제 철거하기도 합니다. 네. 인권단체들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에 현재까지 2천여 채의 가옥이 테러범이 주거했던 집이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국지도발이나 테러 행위가 그 기간 무려 2천여 회 이상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그만큼 치열한 지역이다라는 걸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그렇네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테러범이 살던 주거지를 강제로 철거하거나 가족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거는 이른바 연좌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제네바 협정 등으로 해서 국제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이것 때문에 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실효성도 별로 없다 이런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혐오감과 저항감을 키웠지 실제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테러범들이 줄어들지도 않았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테러범들, 이스라엘 네네. 입장에서 테러범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한 거 하다 보면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이기기 쉽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기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전에서는 미국이라는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결국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아직까지 뭐 전쟁만 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이 얘기 많죠. 이스라엘 군은 왜 강한가? 그리고 강력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이 책에서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력한 유대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받는 돈의 힘도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 나이 불문, 성별 불문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예비군들이 전쟁 나면 자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약간 종교적, 민족적 특성이 보여주는 애국심도 큰 역할을 하겠죠. 예,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독특한 군간부 양성 프로그램을 주목을 합니다. 특히 탈피우트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요. 예. 일종의 엘리트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학군단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탈피우트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난공불락의 파수대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사실 지금 전쟁 말고 4번의 이전의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마지막 전쟁이었던 4차 중동 전쟁을 질 뻔했습니다. 예. 그때 좀 수세에 몰렸을 때 미국이 이때 지원을 하면서 이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군 지휘부 개편하고 전략 전술의 재평가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이 탈피오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예. 197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영재들을 군으로 끌어들여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 일종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거죠. 예. 한 해에 5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이 50명마저도 다 가지 않고 중간에 탈락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리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군대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대학을 수학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 가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고등학생 학생들 중에 선별해서 정말 뛰어난 엘리트들을 군에서 뽑아서 이들을 대학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위 취득부터 시작해서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활용을 하냐면 물리, 수학, 컴퓨터 등의 전문 인재로 키워내고요. 예. 첨단 장비 연구개발 부대, 그다음에 컴퓨터 통신 부대, 사이버 정보기관 부대 등으로 보내서 전략적인 그 군 간부로서 키워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군 제대 후에 어떻게 되느냐? 각종 이스라엘의 주요 기업에서 이들을 데려가려고 난리가 납니다. 엘리트잖아요. 예. 거기에 실무 경험까지 쌓았죠. 예. 그리고 이들은 사회에 나와서 다시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탈피오트를 양성 프로그램을 나온 사람들끼리 또 그렇겠죠. 사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엘리트들이 군으로 가게 되고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군대 하나의 초석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성공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더 만들어내는데 하바찰롯이라는 정보원 양성 전문 프로그램도 나오고요. 통신 분야의 우수 인재로 만드는 시네모마 타임이라는 부대도 만들어내고 위성이나 드론을 전문으로 활용하는 특수부대를 만들어내는 등 주변에 자신들과 전쟁하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대들을 전문 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만들어내는 게 이스라엘 부대의 또 다른 경쟁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 이스라엘이 이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이런 걸 쭉 설명해 주셨다면 네네. 이번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지도 좀 말씀을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빈부격차 문제를 조금 말씀드렸죠. 네. 뭐 이민자들이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오다 보니까 아프리카계 유대인들과의 예. 임금 격차,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갈등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안에는 아랍인들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치지구를 만들어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아랍인들과에서의 소득 격차,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한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유대교 종교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도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이른바 원리주의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생각과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종교적인 원칙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머리에 빵모자 같은 거 쓰고. 그 특유의 복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네. 키파라고 하거든요. 예. 이 모자 쓰고. 검은 옷. 네, 검은 옷 입고. 그리고 이쪽에 구렛나루 꼬불꼬불한 구렛나루 기르고 맞아요.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원리주의 유대인들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그룹으로 나눠 보면 이 사람들을 하레디라는 그룹으로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4개의 그룹으로 얼마나 원리주의에 가깝느냐에 따라서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구분해 낸다고 하는데 예. 뭐 명칭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미, 마소르트, 뭐 할로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할로니는 가장 좀 자유로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룹을 얘기하는데 이 하레디 그룹은 하레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하레딤이라고 또 부른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하레딤들은 이스라엘 건국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자신들이 살 지역 예루살렘 지역으로 모두 회귀하는 시오니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리주의 유대교를 믿는 이 하레딤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건국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혜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일종의 이스라엘의 큰 뭐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장 랍비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관습도 종교 관습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예. 그 사회생활에서 이 관습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판단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랍비인데 예. 이스라엘은 랍비청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랍비청에서 쥐고 있는 여러 가지 이권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이런 갈등이 좀 소개되고 있죠. 어쩌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종교에 상당히 많이 의존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종교하고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랍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랍비청에서 랍비의 최고 의결 기구는 최고 랍비 공의회라는 게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2명의 랍비가 있는데 총리나 대법원장급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들은 모두 아까 말한 원리주의 유대교인들, 하레딤인 거죠. 네. 근데 하레딤 출신의 이 최고 랍비들이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경찰이나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종교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서류 위주의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대교를 개종을 하는 게 이스라엘에서 살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 최고 랍비 공유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 하레딤에 대한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예. 제가 알기로 원래 하레딤이 어떻게 보면 금검절약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 뇌물을 받고 이러니 참 종교도 권력이 집중되면 타락하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저희가 이제 그 할랄 식품이라고 아랍 쪽에서는 종교에 맞게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교에도 카슈롯이라 그래서 유대교 음식 기율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랍비청에서 이 카슈롯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인증을 해줍니다. 네. 식당이라든지 식료품 가게라든지
이게 또 하나의 이권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이 벌어들이는 특히 하레디가 이걸 전부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랍비들 외에도 하레디가 아닌 랍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야 너네만 독점하지 말고 우리도 이거 인증사업 할래? 라고 하기 시작해서 갈등을 일으켰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갈등이 커져서 대법원에서 그래 둘 다 해.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이들의 이권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는 이 하레디 그룹들이 다니는 종교 학교를 다니면 예. 군면제를 할 수 있어요. 군에를 안 가군요. 네, 그래서 이 군면제를 왜 이들만 시켜주느냐의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은 군면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지 그렇죠.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원리주의 하레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 학교를 다니면 직업을 안 가져도 되고요. 예. 하루 내내 종교만 공부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군대도 면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하레디가 이스라엘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인 국가인지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를 가는 나라인데 야 하레dim은 군대를 안 간다. 이건 뭐 대단한 정말 어떻게 보면 배려네요.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쭉 살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분쟁과 관련된 얘기를 최대한 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워낙 요즘 그와 관련된 컨텐츠는 많으니까. 근데 요거 몇 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팩트거든요. 예. 팔레스타인 역시 유엔이 인정한 독립국가라는 것이고요. 예. 러시아, 중국 등을 비롯한 전 세계 130여 개국이 국가로 승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단 우리나라하고 미국, 일본 등은 아직 정식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용어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조금 이제 내가 상식이 많은 사람이야 네.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르푸스 세파라툼, 코르푸스 세파라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는 국제적인 특별 지역이라는 용어인데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어느 나라의 소속도 아니다라고 유엔이 결정해 놨는데 현재 이스라엘이 4차 중동 정쟁을 거쳐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죠. 이게 갈등의 큰 불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이스라엘을 디테일하게 배웠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치현 기자님, 네. 개편 후 살아남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은 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살아남은 이유요? 예, 잘생겨서 때문인가요? 정답은 대체 불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편 후 수요일을 옮기신다고요? 네네. 격주로 수요일마다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덕분에 많은 책들 아주 손쉽게 대신 읽을 수 있어서 그동안도 고마웠고 앞으로도 좀 수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투투의 1과 2분의 1입니다. 오프닝 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2차 전지 회사들 말씀드렸죠. 1번 후보, 2번 후보 그 어디도 아닌 참 고민될 것 같아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